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할 돈이 한 해 최대 28조 원 정도, 10년간 280조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몇 달 새 250조 원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를 잘해서 올해만 200조 원 넘게 늘었고요. 시대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서 자본이 자본을 굴리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움직이는 예상과 경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흐름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어이지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준비하신 소식은 CES 소식이에요.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매해 1월에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박람회인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미래 기술 혁신의 주역들인 창업 기업들이 새로운 비전을 공개하는 첨단 기술 교류의 장입니다. 이 CES에서요, 가장 영예로운 상이 최고 혁신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상격인 이 상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최고 혁신상이 총 30개인데 이 중에 13개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왔고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4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고 혁신상 수상 기업이 두 자릿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까? 바로 S전자 양자 보안 칩입니다. 양자 보안 칩. 네. 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래 보안 기술을 책임지는 기술로 이번에 급부상했고요. 또 L전자는 지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때 눈길을 사로잡았던 세계 최초의 투명 무선 TV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수상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대기업들 성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대단한 활약에 의미가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사진 촬영 솔루션,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AI 라벨 점자 프린터 등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정된 기술들 보니까 역시나 모든 게 AI 그리고 양자역학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CES 2026의 주제가요. 모든 것의 AI가, 모든 곳의 양자가입니다. 네. 양자 보안칩, AI 로봇,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의 AI 솔루션까지 한국이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입니다. 반가운 소식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경제에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 해외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이공계 인력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에 4명 이상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20, 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 유출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네. 몇 달 전에 카이스트의 유명한 교수님도 정년퇴직하고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그러고 대부분 많은 우수 인력들이 또 중국으로 많이 가죠.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기록을 가진 송무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예교수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정년 퇴임 이후에 중국 대학교 교수로 이직한 것을 비롯해서 작년부터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또 성균관대 석좌 교수, 또 서울대 교수 등 정년이 지난 석학들이 이렇게 중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속속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5월 설문조사를 또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1.5%가 최근 5년 동안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82.9%가 중국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전자, 중공업 산업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해외 인력들 데려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 인력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연봉 격차 그리고 연구 환경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연봉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6.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기회보장, 자녀교육 이런 순으로 답을 네.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성과보다는 우리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 중심의 보상 구조가 지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초기 경력 단계에서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해외랑 다르게 네. 국내는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젊은 인력이 국내에 머물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인재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AI 인재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에 반짝 인재 유입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나라는 AI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유출폭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OECD 회원국이 총 38개 국가잖아요. 그중에 한국이 인재가 가장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나라 순위로 35위였어요. 거의 뭐 네. 꼴찌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AI 분야 전공 인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이공계 박사들 중에서 AI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7%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력 5년 넘는 인재를 지금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네.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저희 앞서 봤던 이공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근무 환경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엔지니어들의 연봉 평균이 우리나라 최상위급 AI 엔지니어들 그 연봉의 적게는 2배, 크게는 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인재 유출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인재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만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AI 좀 키워보겠다 하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보다 좋은 조건을 네. 우리가 제시를 해야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인재들도 안 뺏기고 또 밖에서도 들어와 줄 거잖아요. 일단은 보상의 급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보상,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봉이 아니라 예외 보상이나 스톡 옵션, 뭐 연구비 패키지 이런 걸 열어줘야 미국이나 두바이 같은 이런 국가들과 좀 경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인재들이 들어올 문도 전략적으로 좀 열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도 국가 단위의 캠페인이 좀 필요하고요. 네. 중소 벤처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AI 활용 측면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있어도 현장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규제나 필요한 요소들이 기술을 빨리 쓰고 싶어하는 산업에 배치되고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미국을 비롯해서 다들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고 우리도 금리를 좀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데 10월 물가 보니까 좀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8월에 1.7%로 잠시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 2.1%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많은 걱정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는 이 추석 연휴가 좀 길었었잖아요. 보니까 이 기간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그 관련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네. 콘도 이용료가 26.4%나 올랐어요. 승용차 임차료, 또 해외 단체 여행비도 10% 넘게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나 끌어올렸다고 하니 사실상 10월 물가 상승을 이것이 주도한 셈이죠. 이건 어때요? 미국은 CPI 소비자 물가 할 때 네. 임대료 그러니까 렌트비, 월세하고 집값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소비자 물가에 이런 게 잘 포함이 안 된다. 이게 어디까지 맞는 말입니까?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주거 비용을 포함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값이 아니라 거주하는 비용을 포함하는데요. 네. OER 이게 축약어인데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해서 만약 내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상의 월세거든요. 이것을 계산해서 그 값을 소비자 물가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집값을 반영한다. 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자가주택은 제외를 하고 전세나 월세 비용만 반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주거 비용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인 네. 거죠. 우리가 흔히 장바구니 물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잘 체감이 안 되는데 그런 이유가 또 숨어 있었군요. 네, 주간경제브리핑 어이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를 40일 넘게 멈춰 세웠던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문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스콘법을 통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이걸 다룰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구 기자 그리고 참재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됐다, 정부가 멈춰섰다 이런 말인 거죠. 예, 셧다운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국 연방 정부의 기능 정지다 이렇게 좀 길게 풀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법상 의회가 이 새 회계연도 마감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마감이 넘어갔을 때 아예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현상을 뜻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동안은 연방 정부가 재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일을 쉬게 되고 필수 인력들은 무급으로라도 일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셧다운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이 필수적으로 일을 나와야 되는 공무원들이 휴직을 내고 네. 투잡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항의 항공 관제사 같은 분들이 연방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휴가 내고 우버 기사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보도가 공무원이? 되고 맞습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부족해지니까 항공편이 관제사가 없어도 결항되는, 지연되는 네. 이런 사태들이 하루에도 1,몇백 건씩 발생을 하다 보니까 셧다운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미국 사람들도 알게 됐고요. 일단은 지난 10일 미국 상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판 합의를 거치면서 상원에서는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 문제가 일단락은 됐다. 그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서서히 이제 제자리를 찾겠군요. 예. 자, 우리 입장에서 참 낯섭니다. 네, 그죠? 정부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그것도 연방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관련 공무원들 해고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수 줄인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여러 예산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그동안의 이견을 못 좁혔던 이유가 그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개혁법 때문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예산안에서 이런 것들을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보통 네. 조율을 하게 되는데 미국인들의 연간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가느냐 마냐는 문제에서 이름도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까지 네. 겹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잘 안 된 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문제들을 좀 돈해 보이는 숫자로 환산을 해보자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셧다운이 계속되면은 그 기간 동안 매주 150억 달러의 GDP 저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고 올해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한 1%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셧다운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은 어쩌면 미국이 4분기에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의 이 경제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나오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번 여파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4분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다 보니 실무 업무를 담당한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과 이제 물가 지표를 통계 담당하는 노동통계국이라든가 상무부 산하에 있는 경제분석국이 업무가 중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통계조차 못 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1일 이후에 발표된 국가 통계는 단 하나입니다.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한 개만 발표가 됐고요. 네.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가 중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9월 고용 동향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PC 물가 지수 상당히 이제 네. 미국 경제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네. 중단되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러면 10월 경제 지표, 경제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제 물가 수준이며 고용 수준이며 이런 이제 소매 판매며 네. 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이제 증폭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통계청 같은 데서 고용이나 CPI 정도 알았다니까 수출이나 내수나 이런 통계가 없으면
연방준비제도 같은 데서는 금리 결정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제 실물 지표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근데 물가 지표 가운데서도 CPI보다도 PC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두 지표가 지금 허공에 사라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안개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속도를 줄일 안개 수밖에 속에서 없다.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다.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금리 결정에 대한 이제 신중론을 시사한 셈인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최신의 이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왔던 그때와는 달리 네. 지금은 이제 추론에 의해서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이제 합의가 돼서 마무리 단계인데 요 사태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게 있을까요? 일단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나면은 미국 경제가 걱정을 좀 덜게 되는 면이 있겠죠. 가장 가까이 생각해 볼 게 미국의 GDP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소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 최악의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걱정을 덜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되냐면 환율 걱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달러 지수 움직임들도 그렇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 셧다운 해제를 계기로 강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역으로 원화 가치는 지금보다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높은 환율 걱정을 좀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14번에 걸친 이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이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15번째 안에서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동료 기대감이 커지니까 사실은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 소식이 아시아 외환시장에 전해지면서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6원까지 찍는 네. 더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게 되면 위험 자산이 다시 곽강을 받게 되고 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반영된 겁니다. 네. 아까 이 소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통계 하나 냈는데 예.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관련돼서 그게 9월에 3%나 올랐어요.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처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여기저기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결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과거를 조금 되돌아가면은 네. 관세가 본격화됐던 4월에 전년 대비 기준으로 2.3%의 상승률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더니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의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물가를 감당할 소비자들이겠죠. 소비가 미국 GDP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미국 사람들 소비 심리는 어떻게 될까 알아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데이터 중에 하나인 이 민간 지표입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50.3으로 최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3.3포인트 하락한 거고 이게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 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었다. 앞으로 지갑을 좀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이렇게 안 좋다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요. 미국 기업들 실적은 아주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이면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역설입니다.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자,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 3천 곳으로 구성된 러셀 3천 지수 구성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따져봤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11% 네.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이나 전력, 산업접종에서 두드러졌고요. 기술주, 또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네.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신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 심리는 극도로 지금 냉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유층들은 그나마 주식 자산을 굴려서 자산이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지금 정체된 가운데 실질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 네.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일단 관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이익은 오르고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은 엷어지는 이른바 이제 양극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기업들도 아무래도 뭘 수입해서 뭘 만들 텐데 그 비용이 늘어날 텐데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 재고를 늘려서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업들은 이런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보단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특히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이제 지금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근히 좀 유지하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된다면 결국에는 오래 가긴 좀 어려운 구조인데 특히나 이제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는 이제 다음 분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다음 분기가 되면 그나마 있던 기업들조차도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기업 실적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 심리 관련해서 미국의 소비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골판지 출하량이 있다는 게 뭡니까? 골판지 출하량이 뭐냐면은 이제 골판지 상자가 어디에 쓰인지를 생각해 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택배 상자 같은데 많이 쓰잖아요. 종이 박스에 담겨서 네. 이제 배송되는 이 택배 박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수요가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어떻구나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보통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10월 초에 이 골판지 출하량이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런데 네. 미국 사람들이 이맘때 선물 사잖아요. 선물 네. 사고 택배도 보내고 반대로 어디서 또 수입해서 사오고 하는데 올해 산불기 출하량이요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예. 네. 사실은 팬데믹 때였던 지난 2021년 3분기가 그때는 온라인 수요가 많았을 테니까 그때는 폭발적으로 온라인 주문이 늘었었죠. 맞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뭐 9%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뭐가 줄어든 거 찾기가 쉽지 않은데 택배 박스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단순하게 내수가 그렇게 급감해서 9%나 줄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상자 회사들이 몇몇 공장을 폐쇄하면서 네. 재고는 쌓여 있지만 생산량과 출하가 조금 줄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관세 때문에 수입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 택배 상자 수요가 좀 줄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 택배 박스, 골판지 상자 지표 말고 다른 것도 좀 봐야겠죠. 그래서 공식 지표는 없으니까 뭘 보느냐.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골판지 상자 생산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형 물류 트럭 판매가 감소하고 있으면 이거는 물류 시장이 조금 네. 타격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업이 잘 돌아가고 경기가 좋으면 미국은 이직이 쉬우니까 이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직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헬퍼라는 간편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외식 잘 안 하고 싼 값에 끼니를 해결하니까 소비 심리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네.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중고 판매라든가 또 주택 건수, 착공 건수 허가 같은 지표들은 아직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 미국의 경기가 조금 위축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있는데 이 관세가 이제 미국 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 정책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이른바 IEEPA라는 국가 비상경제 수권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뭐 유럽연합, 일본, 한국에 지난 4월부터 적게는 10%, 많게는 145%의 상호 관세를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주정부와 기업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관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세금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더구나 실제로 관세를 물어야 하는,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내 기업들,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자국 기업들한테 오히려 관세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들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있을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우리 큽니다. 입장은 어떨까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관세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 품목 관세율 특히나 철강 같은데 지금 매겨지고 있는 상호 관세랑 다른 높은 50%의 관세율 정도 생각하면 네. 우리 철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철강을 가지고 뭐 가전 만드는 여러 기업들한테 단기적으로 호재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말씀대로 좀 복잡한 국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에 안에 이제 관세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네. 지금 업계에서는 내년에 물어줘야 될 상반기에 지금 관세 규모가 2천억 달러, 그러면 한 280조 원 상당이 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걸 10배 튀겨서 2조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천억 달러만 하더라도 미국 재정 적자의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네. 이게 재정이 약화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 유동성이 늘고 물가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금리를 동시에 챙겨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네. 관세로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플랜 B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 301조,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해서 기존의 상호 관세였다면 이러면 이제 품목별 관세로 탈출구를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철강 반도체의 경우는 관세를 낮춰줄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에도 똑같이 이 정조준에서 정밀 타격하는 이제 관세로 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도 이렇게 되면 상호 관세에 대한 물론 이외에도 네. 품목별 관세 압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산업별 어떤 리스크를 좀 시뮬레이션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더불어서 현지 생산 비중을 좀 조절하는 등의 우리 역시 플랜 B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신윤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포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좋은 기회나 유행에서 뒤처질까 걱정하는 심리적 불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마케팅 기법에서 쓰이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증권시장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다는 심리를 뜻할 때 쓰입니다. 특히 이런 흐름을 포모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기 급등주에 뒤늦게 뛰어들고 충분한 기업 분석 없이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시장 심리를 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투자 행동은 아무래도 단기 성과에 집착,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불안, 그리고 잦은 매매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로 좋지 못합니다. 결국 포모는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비합리적 투자 행동을 유발하는 경제적 변수이기도 한 거죠. 결국 투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원칙과 분석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정원 보고와 비공개 회의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는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곳에서 다뤄지는 한마디, 한 장의 보고서는 곧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될 텐데요. 정치와 외교, 안보와 첨단 기술이 얽힌 복합전선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자리,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세요. 네, 지역에서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여쭤볼까요? 우리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치면 하시면 아마 우리 사회자도 잘 모르실 텐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표로 딱 정한 그 인구 감소 지역이었는데 현재 인구가 16만 7천 명인데 유권자가 15만 3천인가 그래요. 이게 18세 이하가 1만 4천 명이에요. 고령이고 인구 감소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네. 뭐
중앙 정부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목표이긴 한데 그래서 정주 인구 대신 좀 뭐랄까 생활 인구라도 늘리자고 이제 저희들이 군수하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생활 인구가 뭐냐면 월 1회 한 번 정도 또 주 3시간 정도만 이상 지역에 머무르면서 생활 인구를 본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많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를 절대적으로 늘리기는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결국은 스포츠와 관광, 네. 산악 관광, 스포츠 축제 이런 걸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또 불리한 게 기업체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아무리 접촉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고속도로는 88 고속도로 옛날에 그리고 이게 지금 통영 대전고속도로가 돼 있는데 철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연말 되면 남부 내륙철도라 그래가지고 네. 김천에서 저기 내려가는 합천을 거쳐서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철도가 착공이 되고 올해 연말에 또 하나는 달빛 철도라고 달구법과 빛골 네. 대구와 광주를 광주를 연결하는, 그게 네.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해서 빨리 좀 추진하자. 이게 저한테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보위 여쭤보겠습니다. 정보위는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뭐 다 비밀 이런 거 국가 비밀 이런 거 다루시니까 비공개로 그러면 보좌진들도 못 들어옵니까? 아 보좌는 못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저도 이제 위원장 되고 나서 알아봤더니만 1994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럼 뭘 다루느냐? 네. 우리가 정보위원회 다루는 대상 기관을 보면 이제 국가정보원, 또 국군 방첩사령부, 옛날에 네. 기무사령부, 방첩사령부, 또 정보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777 사령부, 신호정보를 다루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부문정보기관이라 그래요. 국방정보본부, 경찰청이나 이런 다 정보사나 그 정보 부문정보기관을 다루다 보니까 네. 아시는 대로 중요한 국가 기밀이 논의되는 자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시 말해 행정실 직원들도 2급 비밀 취급인가 2급을 가져야만 근무할 수 있고 신원조회도 까다롭게 돼 있어요 원래. 국정원이 이런 중요한 정보 현안들을 국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국가와 관련된 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셔야 합니다라고 국민들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국민에게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뒤에는 언론인들도 다 나가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양당 간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내용을 브리핑하는 걸로 물론 거기도 수위도 좀 조절할 수밖에 네, 없는데 네. 그거는 또 국정원과 협의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명의 간사 현재는 저 박선원 간사와 이승원 네. 간사가 계신데 두 분이 언론들하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로 전달하는 걸로 하고 있죠.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를 주겠군요. 이 정도는 국민들에게. 아무래도 네. 이 정도는 공개돼도 괜찮다고 그렇게 약간 긴장 관계는 있는 거예요.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리고 싶은 거고 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국정원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공개를 하죠.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 그런데 남북 관계가 워낙 멀어지면서 휴민트라 그럽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거의 없어졌다. 이 부분은 굉장히 네. 민감한 부분 같아서 저희들도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북한에서도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첩이라 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을 위해서 CIA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분들이 좀 일망타진됐다 내지는 적발됐다는 그런 소식이 언뜻 들리는 거 보면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휴민트 이른바 말씀하신 정확하게 말하면 스파이죠. 공작. 네, 네. 공작이 인적 공작이 정보를 위한 네. 인적 자원. 네. 내지는 충원과 훈련 그리고 정보 수집이 많이 느슨해졌다 그럴까? 그런 건 저는 지금 앵카 사연의 분석이 좀 맞다고 봐요. 국정원 예산 같은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뭐 몇 해 동안 정치권에서 검찰 예산도 논란이 됐지만 국정원 예산은 어떤 부분은 너무 깜깜일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정말 비밀스러운 부분이라 정말 비밀이 잘 지켜져야 할 것 같고 심의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국정원의 예산이 문제가 됐던 경우는 특수활동비였어요. 이게 인건비와 모든 걸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쓰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특수한 활동에 쓰다가 해서 막 쓰는구나. 네.
깜깜이구나. 의원들도 모르겠지. 완전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뭐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에도 가고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과거에 그것들 사법 처리가 됐었죠. 잘못된 네. 게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제가 보고받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 비용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냥 이 본 예산과 예비비로 네. 나눠져 있어요. 국정원 예산이 얼마냐? 저는 사실 금액을 아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정보기관의 예산은 곧 역량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그러면은 역산해 보면 인원이 얼마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인력 예산은 다 비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보 역량을 노출시키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더라는 부분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고 거의 뭐 예산 심의 안 받는 게 아니다. 국회에 예산 심의를 받는다. 결산 심의도 저희가 해요. 또 하나는 돈 쓰는 부분도 제가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너무 정빙 서류를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못 쓴다 그래요. 그 정도. 네, 네. 감사실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숨겨놓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안보비라는 명목의 한 파트가 있고 예비비로 기재부에 갖다 놓은 예비비. 요게 다예요. 네. 요게 국정원에 다 하고 정보위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정보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하신다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네.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주요 기관에 배포해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국정원의 존재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보면은 국가 안위를 위협한다. 북한의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당연히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 총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지금은 커진 게 사이버예요, 사이버.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포탄이 터지지만 드론이고 전자전이고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보 전쟁, 네. 역정보를 흘리고 하는 이런까지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사이버 전쟁이 중요해졌다. 또 하나는 국제 범죄예요.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듯이 이것도 국정원의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동향 또 사이버 안보에 대한 어떻게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 국제 범죄에 국정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정보기관 이런 게 지금 저를 포함한 정보위원이나 네. 국정원 간부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사이버 안보, 사이버 해킹 말씀하셨으니까 네.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해킹도 거의 정말 드라마 수준을 뛰어넘더라고요. 뭐 심지어 중국 같은 데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해킹단을 만든다는 말도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뭐 김숙희는 이런 많잖아요. 네. 숙달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킹을 잘하는 데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아주 훌륭한 이공계 천재들을 훈련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도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국가안전부에서는 그 지금 정보기관이니까 그런 전문 해커를 양성하다고 해서 소문이 있는데 말씀한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미국 기관- NSA는 국가- 다 전화를 다 도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 확인을 미국의 뭐 못했지만. 항만 시설, 공항 시설 해커들이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걸 그런 적도 인정. 있었고요. 미국도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비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깊이 있게 제가 뭐 기술적인 영역을 못 봤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대사관 수만큼이나 많은 대사관 수의 몇십 배 되는 각국의 정보요원들이 아마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다만 우리의 방첩과 보안 역량이 축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은 물론 이제 감청이 가능하지만 정보기관의 핵심 능력을 하는 도청, 감청, 통신 시설에 이런 게 네.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힘들다는 게 필드 요원들, 현장에서 뛰는 그런 정보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깊숙이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간첩법 하면 북한 간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국이죠.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을 그동안에 특히 보수 진영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우리 국가기관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간첩 활동들이 첩보 활동들이 너무 지나치고 실제 우리 사법기관에 적발되고 있는데
이걸 간첩죄로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가 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 전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현재 간첩법은 적국, 그러니까 북한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로버트 김 사건 보면 우방이라는 미국도 로버트 김 완전히 간첩죄로 했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은 법이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심지어 미국이든 외국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해한 정보를 빼내가거나 만약 퍼뜨린다면 탈취한다면 그것은 간첩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그 간첩법 제안은 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안보 관련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에이펙 기간 방문하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승인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확하면 핵 추진, 핵 동력원이 지금 우리가 디젤이니까 뭐 자망 시간도 짧고 이렇다는 게 핵 추진,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 된다면 자망 기간도 길 테고 아마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트럼프는 한국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핵 연료를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아예 필리에 와서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만들게 잘못하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필리에서 그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오래다 걸려야 되는. 그러면 네. 좀 더 협상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 잠수함을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최고의 방책이라고 보고 정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여야가 모두 그 방향을 위해서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 조선소에 아마 제가 알기로 도크가 2개뿐인데 너무 작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건 일단 사이즈도 안 된다고 그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하다면 빨리 미국도 입장을 바꿔서 네.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좀 협의할 자세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과방위 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니까요. 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 가졌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겸임 상임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운영위원회 겸임 상임이었는데 네. 그 유명한 제가 과방위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정보 있고 방송통신인데 방송사 뭐 앵커도 방송사 출신이지만 이 정쟁 때문에 앞에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를 못해서 네, AI 네. 기본 하나 만든 거 외에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네.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네. 좀 그 상임위원장의 뭐 회의 운영 방법인데 너무 거칠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방위 직원, 행정실 직원이 3명이 병이 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안 오려고 하는 깊이 상임위가 된 것, 우리 과방위가 네. 굉장히 과방위로서는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통신사 해킹 문제가 이제 SK텔레콤에서 또 이제 KT까지 번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과기부와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킹 대응하는 협력이 미흡하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체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이동통신 회사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일이 터졌다. 아니면 터지기 전이라도 국정원과 과기부가 민관 합동조사를 같이 구성해야 되는데 과기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국정원이 개입하는 게 민간 통신사의 문제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고 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거부했던 거 국정원이 보기에는 이동통신이 물론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이 국가적으로 배후에 김숙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외부 국가의 개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해도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함께 갖춰야 된다. 그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관리단이 있는데 네. 위기관리단이죠.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아마 과기부와 국정원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아마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저 국정원의 이제 기관 출입을 막은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 한해서는 국정원이 민간에 대한 뭐랄까 정보 취득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도적으로? 경제안보 영역에서만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하고 하는 모양이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정원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민간 영역까지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지금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네. 정치에 활용되는 것만 제외하면 좀 더 영역이 넓어진다고 봐요. 대표적인 요소수 사태였잖아요. 요소수. 네. 이미 중국에서는 일부에서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게 민생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국정원에도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감히 네. 생각해요. 저는 뭐 도청을 허용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데 다만 적어도 손발이 될 만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국정원이 갖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물론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나 점검 장치는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IO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보관리들이 다 네. 뭐 정보관. 정보관들이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 뭐 기업 대기업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뭐 종교기관도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것이 당연히 이제 국가 정보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돼야 되는데 뭐 청와대에 직보된다든지 그 중요한 정보들이 특정 정치나 정권을 위해서 활용된 부분이 가장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사용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모든 정보기관은 대통령 또는 수상 또는 여왕의 직보돼 포유와 아이즈 올린잖아요. 직보하는 직보.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그런 정보가 있는 건데 007 영화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다 정보의 네. 숙명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이 정보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요구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북한은 어떻게 되고 있냐,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묻고 한다면 네. 정보 수집이 그렇게 집중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야 지금 야당이 어떠냐, 국회가 어떠냐, 국내 정치 어떻게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촉수가 전부 다 정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제도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나 정권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당연하죠.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정통위에서 과기정통위에서 혹시 관심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꼭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킹 문제도 그러고 네.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 뭐 통신 요금 인하라든지 네. 또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의 해소. 그러니까 농산촌 지역에서도 같은 돈을 내는데 왜 품질이 떨어지냐 이런 문제 제가 제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무리 봐도 지금은 통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된 마당에 네. 좀 더 질 좋고 값싼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어떻게 국민이 누릴 수 있냐. 네. 이게 저는 유심히 좀 보고 질의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지역구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신데 물론 지역 가면 뭐 도심만은 못 알겠지만 우리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보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드물죠. 의원님 보시기엔 촘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같은 5G고 한데 속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그 치고를 훨씬 떨어져요. 속도가 떨어진다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같은 5G라 왜? 네,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만큼 뭐라 그러니까 중계기가 적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계기를 좀 많이 갖다 와서 농촌에 해달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잖아요. 요금을 좀 낮춰달라. 네. 요금을 낮추는 것도 무슨 규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러면 저도 기준 금액은 좀 그렇게 서비스 좀 떨어지는 지역은 네. 농산촌 지역을 좀 낮춰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개인적인 포부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8년 쉬었다가 다시 22대 국회 됐는데 네, 제가 뭐 18대 할 때보다는 뭐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정치 문화나 토양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협치랄까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만 계속 굳히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그럼 지역 내려가시는 거고요. 네, 당연합니다. 네, 지역 주민분들 만나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 나누십니까? 특별한 이야기보다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죠.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에게 표현은 직설적으로 안 하지만 숨어 있는 의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갈구하는 심정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하는지 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가가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빚내서 투자하면 아무래도 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는데요. 증권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너무 성급한 투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